사실 그 20주년 행사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이 있고요. 또 30주년 뭔가 좀 새로운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방금 사회자 말씀처럼 오히려 그 반대로 좀 가는 느낌이 듭니다. 두 나라는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년이 2022년도니까 2016년 벌써 6년째 됐습니다. 2016년 이후로 뭐 지금까지 뭔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그 협력의 새로운 모형이 이번 30주년을 통해서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상품이나 투자가 한중 경제 교류와 협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이런 단계를 좀 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 상품과 투자뿐만 아니라 어디 보면은 기술의 협력이라든지 특히 뭐 환경 문제는 이거는 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고요. 뭐 디지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30주년을 그 계기를 해서 이런 교육이나 협력의 대상을 확대한 새로운 어떤 한중 간의 협력 모형이 필요하다. 30주년이라는 시점에 사실은 수교의 그 초심을 다시 되새길 그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0주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사실은 냉전 시대의 그 마지막 그 역사의 그 교착점에 있어서 중한 양국이 냉전의 그 질거를 뚫고 이념과 그 정치 체계의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서로 다른 사회 제도의 그 나라들이 어떻게 그 이웃 나라로서 친선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30년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그 30주년이라는 거는 벌써 3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소위 그 협력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포괄적 협력 동반자, 그 다음에 그 지금 전략적 그 동반자,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중국 측 통계는 한 거의 70배 정도. 근데 한국 통계는 한 47배 이렇게 그 엄청난 그런 그 속도로 발전해 왔고 인적 왕래도 사실은 연간 코로나 전에는 거의 1,000만 명 정도의 그 수준 서로 그 방문 2천만 명. 네, 2천만 명, 1,000만 명.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발전해 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만 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가깝게 지나 보면은 태격하는 그런 그 일이 자주 발생해요. 무효량이 또 투자 양이 많아지는 만큼 교류가 인적 교류도 많아지면은 당연히 모순도 있고 그다음에 분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다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다 이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전략적인 그런 높이에서 먼 장래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를 이게 두텁게 더 해야 돼요. 지금은 잘해왔지만은 더 상호 존중을 더 하고 더 신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윈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익을 보고 저희 중국도 이익을 보고 그렇게 협력을 해야 하고, 그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개방적이고 공용해야 돼요.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도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30년 동안에 양국은 참 좋은 이웃으로서 많은 그런 관계를 쌓아왔고, 또 이렇게 30년 동안에 그런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그런 발전을 한 거는 양국의 지도자들, 또 양국의 국민들, 기업인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건지. 그래서 우리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정확히.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니까 2008년에 이제 그 관계를 그렇게 격상시켰습니다. 앞에 전략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협력하고 뭐 이런 얘기가 중심이었는데 이 전략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 그냥 뭐 단순히 소프트웨어한 경제나 문화 교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외교나 안보나 이런 정말 국가의 어떤 중요한 안위에까지 서로 맞대놓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근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많은 경제적 교류도 있고 인적 교류도 있는데 정말 마음을 터놓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또 중국 입장도 우리가 들어주고 이런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30년은 정말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정말 전략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위부동이라고.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집안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것처럼 한중 양국 간에 생각이 서로 똑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왜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런지 이런 것을 나라 사이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답니다. 인정해주고. 예,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G2 국가입니다.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또 세계에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국도 세계 10위의 무역 경제 대국입니다. 두 나라는 결코 이 글로벌한 위치에서 봤을 때 이런 그런 지위에 걸맞는 그런 노력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나 뭐 이런 문제,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한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덩치가 경제력만 큰 나라가 아니고 정말 이 콘텐츠가,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멋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같이 그런 점을 좀 갖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년, 앞으로 30년. 예,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과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십수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해 왔었죠, 예측해 왔었죠. 예, 그 중국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면서 사실 중국의 비약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목격이 되었었고요. 그때부터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제 아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미국은 전통적인 혈맹의 국가가 아닌가, 또 틀린 이야기도 아니죠. 예. 그럼 중국은 어떤 국가인가?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제적인 교류나 협력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은 중국도 물론 손해볼 수 있지만 한국은 손해가 아니고 생존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은 신흥, 생존의 우방국이 아닌가. 예, 혈맹하고는 다른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뭐 생활이나 복지나 영향을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면 그게 중국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랄까 중요성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치 외교적인 그런 입장 태도와 경제적인 측면을 가능한 좀 분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도 우리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이 한국 입장에서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걸 선택하냐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가 참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중국, 미국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게도 충분하게 설명해야 될 건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이게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은 하나도 아니고, 미국 선택하면 중국 이게 아니고, 같이 제로섬이 아니고, 난제로섬 게임이라고 양쪽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런 노력을 우리 스스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같이 글로벌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핵심은 역시 이제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그 젊은 세대, 학생들도 마찬가지 젊은 세대는 과거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해요. 예, 과거. 그러니까 삼국 연의라든지 삼국지 전혀 관계요. 전혀 관계없죠. 관계없고 요즘은 특히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러난 사건, 결과에만 관심이 많은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그 단편적인 사건, 결과에 보고 자신이 판단을 해버리죠.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요한 게 언론이라고 봅니다. 정치가의 말,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또 젊은 친구들이 우선 이걸로 다 보니까 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또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대로 모르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근데 그 뭐 젊은 친구들이 바쁜데 중국 공부를 한국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나 한국을 아는 전문가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돼요. 뭐 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양국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책으로 보든지 신문으로 보든지 방송으로 보든지 그렇잖아요. 실제 진짜 언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미디어가 창이거든요. 창에 제대로 된 모습을 비춰주면은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미디어에 비치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언론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된 모습을 그 창에 비춰주는 그 모습,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과연 지금 유관기관들이 조사하는 그런 호감도라든지 또 혐오도라든지 과연 정확한지.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서울에서 만나는 한국 젊은이들, 특히 중국하고 이제 중국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중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젊은들이, 물론 제가 참사관이어서 그러는지 너무 좋은 이야기만 중간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만. 참사관이 만나는 사람은 그런 얘기. 네, 제가 만나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른들이 또 조사기관들이 숫자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러니까 또한 근데 그거를 만약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흘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되는 거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럼 언론 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중국에 가서 또 한국에 와서 그럼 다큐라든지 이런 여행기라든지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고 실질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민간기구도 많고 도시도 있으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둬도 많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이고 내년 이제 부산 상하이 또 자매결연 30주년이니까 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두 도시가 상호 좀 교류를 해 왔었지만은 이번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확대되는 그런 역할을 부산시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기회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그런 거 말고 중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코트 같은 걸 좀 따로 만들어서 중국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이해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또 공무원 중에서 좀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중협력 프로젝트가 많아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30 엑스포가 좀 부산에 유치되면은 상하이 엑스포를 먼저 했으니까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참사위원님 비롯해서 중국에서 이 부산 엑스포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산은 사실은 상해와 자매 도시를 맺고 심천 등 5개의 중국의 우호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 네, 그다음에 칭다오 등 2개의 경제 협력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사실은. 보니까 대부분은 중국의 대도시들입니다. 연결이 돼 있네요. 대부분 다 대도시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도시들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륙 도시, 저희 유라시아로 실크로드의 일대일로의 도시들과의 이르면 시안이라든지 성도이라든지 정도이라든지 이런 도시들과의 내륙 도시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30주년을 맞아서 30주년 많아서 더 넓은 지역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단순히 철강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새로운 것들이 이러면 뭐 기후 변화라든지 저희 내몽골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정 에너지 기업들이, 그럼 그런 기업들하고 앞으로의 저희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조경해가지고 한국 발전을 위해서 2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